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외동딸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집 근처에 위치한 작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그리 규모가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덕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무난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줘야겠다. 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구나. 자세한 얘기는 네가 오면 해주겠다고 해서 방금 막 긴급수술 들어갔어. 회사에서 이러던 중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커다란 트럭 바퀴가 어머니의 상체를 짓눌러서 장기들의 손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수술 결과가 성공적일 가능성도 적고 성공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아버지와 밤새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만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 이대로 어머니를 영영 못 보게 된다면 어찌 살아야 하나? 고통스럽던 새벽이 지나고 어머니께서는 결국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와 아버지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를 닫고 술독에 빠져 사셨고 저 또한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에만 박혀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시던 어머니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던 트럭 기사도 병원으로 실려가신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한 의사들도 세상이 전부 미웠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비통스러운 나날들 속에서 먼저 벗어난 사람은 제가 아닌 아버지셨습니다. 간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내가 아비가 돼서 너를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못난 꼴만 보였으니 미안하구나.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나중에 하늘에서 네 엄마 만나면 그래도 당신 그렇게 떠난 뒤로 우리 둘이서 열심히 살았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휴가를 냈던 회사에 복귀했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동안 문을 닫았던 과일 가게를 다시 여셨습니다. 두 분이서 운영하시던 가게이시기에 분명 혼자서 운영하시기가 힘이 붙이셨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게 전혀 힘든 티를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그동안 충분히 그리워했으니 어머니 편히 갈 수 있도록 놔주라고 담담히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신 걸까? 어떻게 저렇게 빨리 어머니를 보내실 수가 있을까? 이런 어린 생각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얼마 뒤 찾아온 어머니의 생신에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생전 어머니께서는 과일 중에서도 딸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침 어머니의 생신도 겨울에 있던 터라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가게에 납품된 딸기 중에 가장 좋은 딸기를 고르고 골라 함께 먹곤 했었죠. 딸기를 함께 드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니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날도 딸기 박스를 들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가장 예쁜 딸기를 골라 정성스럽게 씻어낸 뒤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내려놓으셨죠.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에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서럽게 우셨습니다. 제가 차마 말을 걸 수도 없을 정도로요.
그 뒤로 세상에 둘만 남은 아버지와 저는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집이 과일 가게를 하셨나 봐요. 저도 여기 근처에 살거든요. 저희 어머니 단골 가게인데 오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귤 한 봉지만 주시겠어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제일 좋은 걸로 챙겨주실 거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버지를 도와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가게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의 대리님이었어요. 평소 대리님께서는 능청스럽고 싹싹한 성격으로 회사 사람들 모두와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와도 오며 가며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고요. 반가운 얼굴에 저도 웃으며 인사를 드리고는 제일 예쁘고 실한 귤들로 골라 한 봉지를 담아드렸습니다. 그 뒤로 대리님께서는 꽤 자주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맞대니 자연스레 대화도 많아졌고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 그쪽 밭에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과일 사러 갔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과일 좀 그만 사오라고 성하셔서. 물론 과일이 맛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저랑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저도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주시는 대리님께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식사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려니 걱정이 앞서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 남으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저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깊게 의지하며 지내왔기에 아버지를 두고 떠날 마음이 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렇게 아버님이 걱정되면 당신이 모시고 살면 되지 않냐고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니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난 너랑 사위랑 같이 살 마음 없다. 사위가 정말로 나랑 같이 살고 싶어 너한테 그렇게 말했겠니? 네가 오죽 내 걱정을 많이 했으면 결혼을 했으면 나한테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신랑한테 더 잘해야지. 이제부터 가게도 나 혼자 할 테니 굳이 도와주러 올 필요 없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나 전해줘라.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에 결국 저와 남편은 신혼집을 따로 차렸습니다. 친정과 시댁에서 모두 가까운 위치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저희는 서로 양가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챙기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출퇴근을 하던 제게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안일을 하며 아버지의 과일 가게를 도우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해 과장이 되었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건장한 사내아이였죠. 아버지께서는 손주를 몹시 예뻐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이곳저곳 돈 쓸 곳이 늘어났고 생활은 조금 더 빠듯해졌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참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매일같이 웃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아.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니 사장이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늘리려다가 일이 잘못됐나 봐. 오늘 회사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는 난리를 쳐놓고 갔어. 사장은 이미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갑작스런 회사 부도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다니던 회사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도 직원들 모두 성실했고 큰 문제 없이 굴러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부도라니. 다행히 어느 정도 저축했었던 돈이 있었기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장 잔고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새 회사 찾으면 되지. 당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 전까지는 모아놓았던 돈으로 아껴서 생활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저는 애써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남편이 얼마나 시리가 컸겠어요.
비록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 어떡할 거냐며 남편을 닥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남편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일하는 동안 저희 아들은 시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하셨죠. 금방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의 구직 기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판국이었고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고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고서야 잠이 드는 날이 부쩍 늘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을 봐주시던 시어머니께서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쓰러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새 직장 구했어.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식당 일하랴 애 돌보랴 정말 힘들었지.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구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 띤 남편의 얼굴에 덩달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희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 집에서 살림을 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남편은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가 힘든지 항상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전보다 멀어졌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야근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며 이야기를 미뤘습니다. 회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회사 이름은 무엇인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저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겠거니 추측해 볼 뿐이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남편은 꾸준하게 월급을 가져왔고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만 빼면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새로운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했다며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고 피곤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아 한참을 뒤척이던 중이었어요. 깊은 잠에 들었던 것 같은 남편이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발소리를 죽이고 방 밖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라도 가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며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 밖으로 나서니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섰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잡혔고 그대로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걸까? 설마 바람이라도 피는 건 아니겠지. 전혀 그런 낌새가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내 남편은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로 들어섰고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친구를 만나러 왔다기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고 설마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나 싶은 생각에 급하게 남편을 따라 술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집에서부터 쫓아온 거야? 놀란 얼굴의 남편은 웬 취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한쪽 손에는 못 보던 차키가 들려 있었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저 몰래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다던 남편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저는 결국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가게 한켠에 아이를 앉혀놓은 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대부분 혼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얌전하게 앉아 있었지만 집에 가고 싶다며 찡얼대거나 장난을 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아이를 신경 쓰랴 주방 일을 돕느랴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고 처음에는 편의를 봐주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나중에는 곤란한 눈치를 보이셨죠. 남편은 그렇게 매일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 지친 얼굴로 집안일을 하는 저와 점점 바닥을 보이는 통장 잔고를 보며 하루하루 심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직 활동은 맘처럼 되질 않았고 결국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 안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몹시 힘들기는 했지만 당장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의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아픈 곳이 늘어나고 예전만큼 긴 시간을 일할 수 없었던 남편은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와 남편을 배웅하는 제 얼굴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게 말도 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던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나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내서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이제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우리 뭐가 됐든 같이 일해서 같이 먹고 살자. 당신한테만 짐 지우지 않을게. 제 말에 남편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나 듬직해 보이던 남편의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꼭 껴안고 서로 더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과일 가게를 접고 그 자리를 저희에게 양보하기로 하셨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힘에 부쳤다며 돈을 조금 보태줄 테니 너희 둘이서 원하는 가게를 잘 꾸려나가 보라면서요.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그럼 저와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진심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다며 그때는 아버지께서 반대하시기도 했고 본인도 어머니가 계셔서 결국 흐지부지 됐지만 이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곁에서 모시고 싶다면서요. 결국 그렇게 저희는 네 가족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과일 가게가 있던 자리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분식집은 생각보다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과일 가게가 있던 위치가 아파트 단지 앞이기도 했고 바로 앞에 달동네로 들어가는 오르막도 있었거든요. 아파트며 달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자주 가게에 들렀고 달동네에 사시던 어르신분들도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라왔던 환경처럼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것에는 저와 남편의 습관 탓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이 오시면 번번이 음식을 무료로 드리고는 했거든요. 김밥 한 줄을 사가지고선 그걸 3번 나눠 하루 식사를 때우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친구들이 떡꼬치를 하나씩 사 먹을 때 돈이 없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만한 성정이 못 되다 보니 한 번, 두 번 도움의 손길을 베풀다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떡볶이 500원어치도 파나요? 손주놈이 여기서 파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할머니께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몹시 마른 체구에 거의 피골이 상접하신 듯한 모습이셨죠. 할머니께서는 500원짜리 한 개를 조심스레 내려놓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달동네 주민이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커다란 용기에 떡볶이를 가득 퍼담아 드렸습니다. 500원어치는 작은 종이컵에 떡 4-5개를 넣어드리는 것이 다였지만 딱 봐도 할머니께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오랫동안 못하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커다란 용기를 봉투에 담아드리자 할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신 모습이었습니다. 500원어치를 달라고 했는데 한눈에 봐도 훨씬 많은 양을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오늘은 일찍 장사 접고 들어갈 생각이어서요. 떡볶이가 많이 남아서 많이 드린 거예요. 할머님 혹시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랑 튀김도 좀 챙겨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못 팔면 다 버리는 거여서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 순대와 튀김을 한 봉지씩 더 쥐어드리자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이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저희 가게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그날의 일을 잊고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날 식사는 잘하셨어요? 손주가 떡볶이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손주 주실 떡볶이 사러 오신 거죠? 오랜만에 가게를 찾으신 할머니께서는 그날도 몹시 수척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저와는 달리 어딘가 불편하신지 제대로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셨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왜 그러시냐고 묻자 할머니께서는 우물쭈물하다가 500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도 떡볶이 500원어치만 달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염치가 없어 가게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을 거라는 제 말과 달리 분식집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신 할머니께서는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드렸던 음식은 몹시 맛있게 드셨다고 오늘은 괜찮으니 꼭 500원어치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뵌 새에 얼굴이 더 수척해지신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결국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셨냐고 묻곤 저도 이제 막 밥 먹으려고 하던 참인데 같이 드셔달라며 할머니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내 상을 차리고는 저 혼자 먹기 적적해서 그런 거라며 편하게 드시라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할머니는 달동네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에는 얌전하고 착한 딸이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못된 무리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잘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집을 나가서는 연락이 되질 않았고 한참 뒤에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임신한 채였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물었지만 딸은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고 그렇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귀한 딸을 임신시킨 남자의 정체도 모른 채 산딸이 되었습니다. 딸은 임신한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며 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아이를 낳은 후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도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어 몸이 약했고 할머니께서는 매일 폐지를 주워다 팔며 딸과 손주를 먹여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할머니께서는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다 집에 돌아가셨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대문 밖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방에 들어갔더니 딸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그 옆에서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딸을 그대로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지만 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겨 먹질 못했으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을 잃은 후로 할머니께서는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지치지도 않는지 옆에서 울고 있는 손주를 보며 기운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시 딸을 데리고 갔었던 병원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이며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거나 다방면으로 관리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희귀병은 뇌혈관 기형이라는 병이었는데요. 정상적인 뇌와 다르게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으로 바로 연결되는 혈관 덩어리를 형성하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뇌출혈이며 뇌경색 등 뇌 관련 질환이 일반인보다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당시 간질 발작이라고 불렸던 뇌전증도 자주 일어났죠. 요즘에야 간질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간질 환자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었으니 손주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신청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좋은 치료를 받거나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에 발작이 일어나거나 손주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가만히 진정되기만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눈앞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매일 폐지를 주어서 버시는 돈을 합쳐도 형편은 결코 넉넉치가 않았고 할머니께서는 본인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으시더라도 어떻게든 손주를 먹여 살리는 데 급급한 상황이셨습니다. 이런 눈물 나는 사연을 듣고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할머니께서 해오셨을 고생들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할머니 손에 음식들을 잔뜩 쥐어 보내드리고
얼마 후에 달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의 손주는 저희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른 체구에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고는 해맑게 웃는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바리바리 챙겨갔던 떡볶이며 튀김들을 상에 깔아주자 아이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 분식집을 지나쳤는데 떡볶이는커녕 떡꼬치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어 그저 부러운 눈으로 가게 안에서 떡볶이를 먹는 친구들을 바라만 봤다고 합니다. 고생하시는 할머니와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떡볶이 얘기를 못 꺼내다가 유난히도 머리가 많이 아팠던 날 처음으로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할머니께서 500원을 들고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고 그날 손주는 꿈에 그리던 떡볶이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맛본 떡볶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그날 이후로 손주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더 좋은 음식들이 차고 넘치는데 겨우 떡볶이가 뭐라고 허겁지겁 상에 놓인 분식들을 집어먹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이런 외진 곳까지 뭐하러 고생스럽게 찾아왔냐며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뒤로도 자주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아픈 아이뿐만이 아니라 헬스카신 몸으로 매일같이 폐지를 나르시는 할머니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혹여나 갑자기 쓰러지시면 들여다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에 한 달에 2번씩 떡볶이며 튀김이며 분식들을 잔뜩 들고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랑 싸웠나 아니면 사고로 크게 다치기라도 했나 별별 걱정들이 다 들어 가게를 남편에게 맡기고 급하게 학교를 향했습니다. 헐레벌떡 들어간 교무실에는 걱정과는 달리 멀쩡해 보이는 저희 아들과 아주 익숙한 얼굴의 아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손주였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와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것입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느라 아이 학교에 많이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기도 했고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먼저 쫑알쫑알 얘기하기보다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이였던지라 아들의 반에 아픈 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손주는 학교에서 간질발작을 일으켰고 놀란 아이들은 전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떠는 아이를 피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은 도망가지 않고 손주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물건들을 치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발작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를 부축하여 간호실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담임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들이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며 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라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 덕분에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의 보호자인 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했지만 할머니께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 저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손주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던 날 아들에게 혹시나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가볍게 일러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해 그날은 간만에 외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할머니를 모시고 남편까지 5명이서 함께요. 그날 이후로 저희 아들과 할머니의 손주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간지를 무서워하던 반 친구들도 저희 아들 덕에 할머니의 손주와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몸 탓에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손주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할머니께서도 저와 아들에게 몹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할머니를 찾아뵌 지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간만에 할머니 댁에 찾아뵐 겸 가게도 일찍 정리하고 분식들과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었던 과일들을 손에 한가득 들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이자 밖에서부터 할머님 저 왔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상하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다고 쳐도 이 시간이면 분명 손주가 집에 혼자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가져온 것들을 문 앞에 내려두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싸늘했습니다. 사용하시던 가구며 주방 도구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렇게나 열려있는 서랍이며 난장판이 되어있는 옷가지들이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간 티가 역력했죠.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마침 아주머니 한 분께서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다짜고짜 아주머니를 붙잡고 여기 사시던 할머니랑 손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사람들 이사 나간 것 같던데 하시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전이었나? 새벽에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리는 거예요. 이런 달동네 구석까지 구급차가 오는 일이 어디 흔한 일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사람들 자다 말고 다들 뛰쳐나와 밖을 기웃거리는데 딱 이 집 앞에 서더라고요. 아, 왜? 이 집 손자가 아프잖아요. 간질인가 뭔가. 그 무슨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손자한테 무슨 일 생겼는갑다 하고 나는 그냥 다시 들어가서 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아니라 애 아빠가 쓰러졌던 모양이더라고. 원래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살던 집인데 얼마 전에 애 아빠가 갑자기 찾아왔다나 봐. 나도 지나가다 얼굴 몇 번 봤는데 딱 봐도 성질이 고약해 보이더라고. 여기 옆집 사는 아줌마가 그러는데 며칠 동안에 우는 소리랑 남자가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아유,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거겠지 뭐. 아무튼 그렇게 쓰러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날 할머니 혼자 오셔가지고 짐 챙겨 나간 것 같던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락은커녕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던 손주의 아빠가 갑자기 할머니 댁에 찾아왔고 며칠간 행패를 부리다가 급하게 이사를 나갔다니. 혹시 그 사람들 어디로 이사 간다는 얘기는 없었냐 물으니 아주머니께서는 전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뒤로 달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붙잡고 할머니의 행방을 묻고 분식집에 찾아오는 손님들께도 간간히 할머니에 대해 물었지만 다들 아는 바가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들에게 손주의 소식을 물으니 손주는 갑작스레 전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한테도 전학 간다 어쩐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놀다가 평소처럼 헤어졌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학 갔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손주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으니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손주는 소리 소문 없이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동네 사람 누구도 둘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할머니께 따로 연락드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아이의 아빠에게 협박을 당하신 건 아닐까, 혹시 손주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만을 남겨둔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할머니와 손주의 일은 잊혀졌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했고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치맛바람이다 뭐다 아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저는 바쁜 가게 일 탓에 아들에게 크게 신경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사춘기 덕에 부모와 어색해지기 마련일 텐데 저희 아들은 언제나 제게 엄마 하면서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오고는 했어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그 흔한 학원도 한번 보내주지 못했는데 아들은 학교 공부며 집안일이며 뭐든 혼자서 척척 해내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아들을 낳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언제나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하죠. 너무나 행복하던 저희 가족에게 불행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드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워낙 병원에 실려올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심장과 폐에 심한 손상이 있습니다. 에크모라는 인공기계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 이 기계가 당장은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주긴 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드님의 심장이 이미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크모 치료를 하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평소처럼 학교가 끝난 뒤 가게 일을 돕기 위해 학교 뒤쪽 골목길로 걸어오던 중이었고 좁은 길을 지나던 트럭이 코너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기사는 다친 저희 아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겁이 났던 건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버렸고 쓰러져 있던 아들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던 골목길은 낮에도 인적이 매우 드문 길이었기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발견되었던 시간도 사고 후 30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30분이나 다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제대로 된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들을 잔뜩 단 채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저 작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늘은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로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과 입원하신 아버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간호를 하다 보니 저 또한 심신이 몹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도 지쳐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했기에 남편이 혼자서 가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과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졌고 저와 남편의 사이에도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는 두 사람을 보며 매일 눈물로 지새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아들과 아버지도 제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한시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간절한 제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에크모 치료도 지속하기 어렵다며 빠르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아들이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는 쉽게 이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갈수록 쇠약해지시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눈을 감으신 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심장이 기적처럼 갑자기 다시 뛸 수도 있지 않을까. 당장이라도 기계들을 벗어던지고 일어나서 엄마하고 저를 불러주진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의 사람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아들에게 차도가 있을까 하루 종일 중환자실 앞에서 소식만 기다리느라 몸무게가 8kg나 빠졌을 정도였어요. 저를 더욱 미치게 하는 것은 아들의 사고가 뺑소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저희 가족은 이렇게 큰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 불행의 씨앗이 된 트럭 기사는 잡힐 기미가 없었으니까요. 왜 그날 그 골목길에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평소에 아이가 가게 일을 돕지 않았었다면, 그날 학교가 10분이라도 일찍 끝났었다면, 그 트럭 기사가 조금이라도 주변을 잘 살폈다면,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다면, 수많은 상상들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고 그러다 보면 차오르는 울분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2번이나 겪어야 하는 건가. 억울한 마음을 사로잡혀 스스로는 물론이고 가게 일이며 남편이며 주변에도 전혀 신경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죠.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병원에 붙어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애 눈 떴을 때 당신 그런 꼴로 맞이할 거야? 당신 마음 힘든 거 잘 알아. 장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장인어른께서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만 붙어있으면 뭐가 나아져? 당신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집착한다고 기증자가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하냐고. 나 혼자서 가게 운영하기도 이제 지쳐.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제발 그만하고 정신 좀 차리자. 애를 위해서라도.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거의 울면서 쏟아낸 말에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억지로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고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가게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게 손님들은 저를 몹시 반겨주셨고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며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며 하나같이 따뜻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의 온기에 바보같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가게 일을 하는 중에도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핸드폰을 항상 곁에 두고 가게 문을 닫으면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특하게도 인공기계를 단 아들은 생각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었고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기만을 매일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아주신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가게에서 연락을 받은 저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남편과 저는 밤새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심장 기증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운이 좋으셨네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덕분에 아들은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이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 원칙상 기증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저희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기증자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심장을 기증받았다는 것이 기증자분의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었기에 마냥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증자분께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전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요즘에는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는 제도가 생긴 모양이지만 당시에는 둘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점점 회복하며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갔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저 기억하세요? 분식집 사장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었는데요. 아들의 재활을 돕던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던 와중 저는 병원 로비에서 너무나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홀연히 사라지셨던 할머니였죠. 할머니께서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너무나 반가워하시며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사라지신 후 행방을 묻고 다녔던 일이며 아들이 교통사고 후에 기적처럼 장기 기증을 받은 일들까지 조잘조잘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내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한 저는 왜 그러시냐며 저희 아들이 이제 잘 회복해서 재활 중이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으셨냐. 할머니를 위로하며 등을 토닥여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눈물을 보이시더니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세상에 정말 인연이란 게 있구나 하시며 혼자 되뇌이시더라고요. 10년 전 그날 할머니 댁에는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의 아빠는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고 매우 난폭한 성격이었습니다. 딸을 임신시켜놓고도 나몰라라 하다가 본인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딸이 살던 집을 기억해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딸은 이미 죽었고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 호통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의 눈에 삐쩍 마른 할머니가 무서웠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할머니 댁에 눌러앉아 밤낮이며 술을 마시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그날 새벽에도 잔뜩 취한 채로 언성을 높이다 갑자기 쇼크로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으니 옆집에 부탁해 급하게 119를 부르기는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남자가 쓰러진 지금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필요한 짐들만 급하게 챙겨 손주를 데리고 먼 동네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혹시 남자가 소식을 물어 찾아올까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쫓기듯 몰래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도 모두 소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원래도 좋지 않았던 손주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10년간 큰 수술을 2차례나 받았고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주는 생전 자주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자신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 없는 나눔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자신도 마지막 가는 길에라도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고 싶다는 손자의 말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자가 뇌사 판정을 받자 장기 기증을 하게 되었고 손자의 심장이 비슷한 나이였던 저희 아들에게 기증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픈 몸으로 자라왔는데도 언제나 해맑게 웃어 보이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할머니 곁에서 저도 눈물을 한참이나 쏟아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 아닌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에게 할머니 손주의 심장이 들어왔다니요. 덤덤하게 그간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할머니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으니 다시 전에 살던 달동네 집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아 폐지 줍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같이 살아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손주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면서 혼자 남으실 할머니가 걱정돼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줬나 봐요. 제가 어머니처럼 잘 모실게요. 할머니께서는 제 말에 깜짝 놀라시며 됐다 하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제가 모시고 싶다, 거절하지 말아달라 계속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거절하시던 할머니께서도 제 고집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남편과 아들 또한 할머니를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또 한 가지의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뺑소니범이 잡힌 것입니다. 사고 후 한참 동안 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가게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달동네 주민분들이 분식집 아들이 사고가 났다며 저희 부부를 대신해 이리저리 증거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목격자는 찾지 못했지만 달동네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그날 그 골목을 지날 만한 트럭들의 후보가 추려졌고 결국 그 증거를 토대로 뺑소니범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상이 참 밉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남들을 위한다고 위하며 살아왔는데 왜 하늘은 내게 고통을 주는가 원망스러운 나날들이 많았죠. 그러나 결국 제가 베푼 것들은 전부 제게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해 이전처럼 잘 걸어다니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효도할 수 있는 할머니가 생겼으며 분식집은 여전히 따뜻하고 좋은 손님분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발점이었던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요. 이보다 완벽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베푸는 삶을 살 예정입니다. 그 나눔이 언젠가는 제게 또 다른 기적으로 돌아오리라 믿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땐 말이죠. 결혼 이야기, 시집 친정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걸 되게 추잡한 주제로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시집 친정 이야기가 판을 치고 기혼자들이 맨날 결혼 생활 이야기로 떠들어대는 게 멋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아휴, 그랬던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서 기혼자들의 사연에 흥을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일찍 결혼했던 친구가 모임에 나와서 자기 시댁 이야기를 시작하면 야, 그런 구질구질한 주제에 여기로 끌어오지 마. 넌 결혼하기 전부터 예비시댁이 어떻고 저쩌고 말 많더니 결혼해서도 똑같구나. 사람들은 남의 결혼사에 관심 없어. 본인들만 안달인 거지. 너는 눈치 좀 챙겨라. 제가 이런 식으로 핀잔을 몇 번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일찍 결혼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랬었어요. 너도 지금은 가볍게 연애만 해서 몰라. 너도 결혼할 남자 생기잖아?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아질 거고 누구라도 붙잡고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애가 타게 될걸.
그때는 그 말을 무시했었죠. 전 원래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떠들거나 깊은 집안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싫어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모임에서 친구들은 제 편을 들어줬고 괜히 시끄러운 시댁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그 일찍 결혼한 친구를 함께 나무랐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제가 그 일찍 결혼한 친구가 말했던 입장에 놓이게 돼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는지 몰라요. 제가 진지하게 미래를 논하지 않는 연애만 했어서 몰랐나 봐요. 결혼이란 당사자들만이 아닌 집안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케일이 커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저에게도 가족이니 시댁이니 그런 얘기 늘어놓는 걸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친구들은 저를 걱정 하나 없이 사는 팔자 좋은 애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 속에 오래된 그늘이 있었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난 자식이에요. 기억이 닿는 한 가장 오래된 순간부터 부모님의 불화가 가정 안에 있었죠. 원래 저는 제 위로 오빠가 있었대요. 제 기억 속엔 없고 대신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옛날엔 콩나물 같은 걸 트럭에서 팔았잖아요. 저희 살았던 동네에도 콩나물이랑 두부랑 뒤에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자주 왔는데 여느 때처럼 엄만 그걸 사러 집을 나섰대요. 빨래를 개고 있는데 밖에서 트럭이 도착한 소리가 나서 지갑부터 챙겨서 나가셨다고 해요. 빌라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아셨대요. 오빠가 따라 나왔다는 사실을요. 오빠가 자기 방에서 동생들이랑 얌전히 있는 줄로만 아셨던 엄마가 놀라셨죠. 그때 방에는 갓난아기였던 제 여동생 그리고 제가 있었다는데 저는 그때 4살이었고 저랑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엄마를 따라 나가버린 기억 따위는 남아있지 않아요. 애석한 일이죠. 만약 제가 오빠를 잡았다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요. 엄마는 저기 멀리 세워져 있는 트럭에 갈 거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오빠를 떠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날따라 땡깡을 피우면서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네요. 어라? 정말 이상하다. 이런 거 사러 나올 때 한 번도 따라 나온 적이 없던 애가 오늘따라 왜 이런데? 너무 심심해서 그런가? 엄마는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 손엔 오빠의 고사리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엔 지갑을 쥔 채로 트럭으로 향하셨대요. 그리고 트럭에 다 도착해서 오빠의 손을 놓고 지갑을 여셨다고 합니다. 콩나물 한 봉다리만 담아주세요. 아, 두부는 반모만 주시면 되는데. 어머, 차준아! 안 돼, 이리 와! 그리고 트럭에서 주문을 하던 그 짧은 찰나에 오빠가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대요. 깜짝 놀란 엄마가 오빠를 불렀고 그건 오빠의 짧은 인생에서 마지막 들었던 부름이 되었지요. 달려온 차가 그대로 오빠를 치었던 거예요. 트럭에 가려져 있었던 꼬마아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차주가 미리 보고 방어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택가 도로에서 차는 저속주행을 하고 있었지만 오빠의 어린 몸은 그 충격에도 쉽게 생명의 불꽃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오빠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졌죠. 엄마는 그 이후로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사셨대요. 동네 아주머니들과 크게 싸우기도 하셨었대요. 민서 엄마, 그때 민서 엄마가 트럭 반대편에서 우리 차준이 불렀었지? 이리 오라고 손짓으로 불렀잖아. 왜 불렀어? 왜 오라 그랬어? 이 살인자! 네가 아들을 죽인 거야! 제발 그만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때 여기 민서 엄마는 차준이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걸 손 흔드는 걸로 착각하신 거라고요. 차준이가 왜 우리 쪽으로 갑자기 뛰어왔었는진 우리도 모른다니까. 우리도 얼마나 그때 일로 지금 충격이 큰데 말도 잊지 못할 정도인데. 뭐? 내 앞에서 충격이 크니 뭐니 어쩌고 저쩌? 이것들이 다 죽고 싶어? 니들이 전부 작당하고 내 아들 죽인 거 맞지? 맞잖아. 인정하란 말이야. 엄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동네를 쏟아디며 아주머니들과 싸우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빠가 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에 맞은편에 그 아주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동네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콩나물과 두부를 싣고 다니던 트럭은 그 이후로 저희 동네에 도착해도 종소리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그 트럭이 도착했던 신호였거든요. 저희 엄마도 집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신 거였고요. 하지만 오빠의 사고 이후로 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됐어요.
콩나물, 두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대중적인 음식 재료잖아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선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런 현상이 뭔지도 알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착잡했었죠. 엄마가 차마 정신을 완전히 놓지 못하셨던 건 저와 여동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식 하나가 비록 떠났지만 자식 둘이 남아있었으니 엄마로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셨어야 했던 것이죠. 엄마는 꿋꿋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자 하셨고 그때 흐름이 엇갈려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저희 아빠 말이에요. 당신의 첫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빤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였죠. 일 갔다 오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이걸 어느 부모가 믿을 수 있겠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내 아들 어딨어? 우리 차준이 어디 있냐고! 아빠는 멍하게 현실만 부정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슬픔을 그 안으로 집어넣지조차 못하신 것이었죠. 아빠는 일남사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아들 소리 한껏 들어가며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서 난 아들이었으니 오빠란 존재가 남달랐던 것이었죠.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허망하게 사고로 떠나보냈다는 걸 아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친가 쪽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할머니께서는 저희 엄마를 미친 듯이 원망하셨습니다. 자기 새끼 잡아먹고 멀쩡히 사라지든 아침에 눈이 떠지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 빌어먹을 나쁜 년이 우리 불쌍한 손주의 창창한 앞날을 질투해서 잡아먹었구나! 어렸을 땐 엄마를 향한 할머니의 폭언이 그저 무서웠어요. 어투가 무서웠고 내용도 공포스러웠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서 할머니의 발언을 곱씹어 보니까 진짜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할머니께서 손자 잃으신 상실감이 컸다고 한들 눈앞에서 자식 떠나보낸 엄마보다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힘든 엄마에게 이중고를 안겨준 할머니가 정말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선 아예 엄마를 무시하셨고요. 고모들도 저희 엄마를 향해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 낳고 키울 생각을 했냐며 신랄한 비판을 끊임없이 쏟아냈어요. 그리고 반면에 외가 쪽은 엄마를 비호하면서 더욱 똘똘 뭉쳤죠. 저는 어렸을 때 왜 무슨 이유로 외가 식구들이 엄마한테 지극정성인지 몰랐는데 오빠의 사고 이후로 친가에서 과하게 비난받고 원망의 화살바지가 된 엄마를 감싸기 위해서 외가 식구들이 그렇게 뭉치게 됐던 것이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친정 아니었으면 절대 못 버텼을 거라고 말이죠. 엄마는 두 딸들을 위해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나셨는데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는 힘들어하셨어요. 오빠가 떠났을 당시에 강박적으로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부정했던 것의 부작용이었죠. 결국 오빠가 떠난 건 지극한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빠는 당시에 오빠를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되셨고 그에 따라서 심적 방황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렸을 땐 아빠의 이런 심리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나이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빠는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 대우를 받으며 오냐오냐 소리만 듣고 자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면역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억척스러운 면이 없으셨고 스스로의 잘못을 오롯이 인정할 줄 모르셨으며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셨어요. 자란 환경이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소리만 들려오는 집안이었으니 그런 아빠가 똑부러졌기 때문에 원체 알아서 잘 처신할 줄 알았던 엄마를 만나 결혼하신 이후로 그런 점을 배우기보다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잘해 라는 식으로 모든 걸 전가하셨고요. 아빠는 그래서 배우신 게 없었죠. 뒤늦게 당신의 아들이 영영 떠나버렸고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걸 깨달은 아빠가 방황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집에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악몽 시작이었습니다. 아빠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크게 적용을 했어요. 아빠가 다니셨던 회사가 때마침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그 영향을 아빠도 피할 수 없었고 하루하루 압박에 시달리셨는데 그 힘든 것을 집에서 푸셨어요. 이게 다 불쌍한 우리 아들 차준이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일이 나쁘게 돌아가는 거야. 당신이 우리 아들 멀쩡히 돌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당신이 결국엔 책임자인 거야. 알아? 회사에서 괴로운 일이 있으셔도 그 탓을 집에 와서 돌리셨고 점차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생겨도 그걸 집에서 탓을 찾으셨어요. 삐뚤어진 성정에 꼭 따라 나오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술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아빠는 술을 즐겨 찾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나무라시자 크게 화를 내셨던 모습이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네요. 내가 술 좀 마시겠다는데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을 해, 어? 내가 이 고난을 잊고자 술을 마시겠다고. 그런데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이 여편네한테서 온 것 같은데? 나한테 고난을 안겨준 주제 감히 나한테 술 마시지 말라면서 잔소리를 해? 이 정신 나간 년이 자기 자식이 길바닥에서 죽도록 만든 년이 확시 그냥 저걸 술독에 빠뜨려 익사시킬까 보다. 어렸을 때 아빠가 퍼부은 폭언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도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었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아빠에게 의존하며 사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없다면서 직장을 다니셨고요. 저와 여동생의 미래를 위해서 꼭 돈을 모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당부에 따라서 여동생을 돌봤어요. 마치 애가 애를 키우는 모습이었지만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군말 없이 여동생을 보살폈습니다. 밥도 제가 먹이고 제 작디 작은 손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씻겨가면서 옷도 갈아입히고 재워가면서 그렇게 제가 돌봤어요.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우는 소리를 할 집안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제가 우는 소리를, 나약한 소리를 내뱉는 순간 아빠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저를 강력히 누르고 있었어요. 아빠는 날이 갈수록 성격이 포악해졌고 다혈질이 되어갔습니다. 솔직히 그쯤 되니까 세상을 떠난 오빠는 아빠가 분노를 터뜨리기 위한 핑곗거리가 아닌가 싶어졌죠. 허구한 날 불쌍한 내 아들 타령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 술을 드셨고 한참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으며 집안의 물건을 다 깨부셨으니까요. 아빠가 제멋대로 망나니처럼 행동하시는 거랑 일찍 세상을 떠난 오빠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어린 마음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런 어른이 절대 되지 말아야지. 애들 앞에서 저런 추악한 모습 보이는 어른이 될 거라면 차라리 영영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게 나아. 떠난 자식 때문에 남겨진 자식들 방치하는 부모가 어딨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엄마랑 동생 지킬 수 있도록 클 때까진 아빠 앞에서 숨 죽이면서 버텨야겠다. 그 전에 아빠한테 대들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고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처럼 아빠도 그랬습니다. 점점 거칠어져 가셨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셨어요. 엄마도 처음엔 그런 아빠를 맞춰주며 조용히 다 감내하셨죠. 엄마는 당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빠의 막무가내가 더욱 심해지고 그 영향 때문에 저랑 여동생이 두려움에 떠는 날이 잦아지자 엄마도 이제 화가 나셨던 거예요. 아빠를 향해 맞서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가장 온전한 기억 중 오래된 것은 부모님이 싸우시는 광경이에요. 서로에게 나를 세우며 욕하고 차라리 나가 죽어라 저주를 하셨던 두 분의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온전한 오래된 기억이랍니다. 그 어렸던 제가 당초에 무슨 큰 잘못을 했었다고. 아빠는 그 추운 겨울에 저를 베란다에다가 무릎 꿇려 놓으셨었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어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채 추위에 온몸을 떨어가며 베란다에 갇혀 있어야 했던 그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중에 알았죠. 아빠는 그저 저에게 성질대로 화풀이를 하셨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사정이 나았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빠 때문에 영영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됐으니까요. 여동생이 9살 때였는데요. 집에서 아빠 때문에 머리를 다쳤어요.
아빠가 여동생이 몰래 사모은 인형놀이 스티커 세트를 발견하곤 그걸 다 가위로 잘라버리신 게 화근이었죠. 이 정신머리 없는 게 자기 아빠는 밖에서 개고생하며 돈을 벌어오는데 넌 겨우 이딴 거나 사모으면서 돈을 낭비하고 있었어? 내가 저번에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딴 거 사모으면 내가 다 찢어버릴 거라고. 너도 가만 안 둘 거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었을 텐데. 아빠는 주방 가위로 여동생이 고이고이 모았던 스티커들을 죄다 잘라버리셨어요. 여동생은 울면서 난리를 치다가 아빠를 말리려고 매달렸는데 아빠의 팔 힘에 내동댕이 쳐졌고 하필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여동생을 아빠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자는 줄로만 알았대요. 울다 지쳐서 그냥 잠든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탓에 여동생은 뇌에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토록 허무하리만치 나약한 것이더군요. 어째서 어르신들이 쓰러지고 나서 거동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동생이 그렇게 된 걸 봤었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걸 제대로 실감했죠. 초기엔 다른 증세를 보였지만 1년 정도가 지나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괜찮아졌고 다만 말이 어눌해졌어요. 여동생은 그 이후로 똑바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 민첩성도 떨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고 상황 판단력도 남들보다 느렸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나 같은 사람을 엄마로 두지만 않았어도 우리 애들이 고통받진 않았을 텐데. 여동생을 간호하는 기간 동안 엄마는 많이 절규하셨습니다. 아빠가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신다면 엄마는 스스로의 탓을 강박적으로 하셨지요. 여동생의 일 이후로 부모님은 더 이상 부부라고 볼 수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가정은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1년의 과정을 겪는 내내 저는 늘 방치돼 있었어요. 늘 알아서 늘 혼자서 다 해내며 일상을 살아야 했죠. 제 생일날 제가 슈퍼에 가서 사온 카스테라 빵으로 혼자 생일 축하를 했었거든요. 500원짜리 생크림 따로 사온 걸 카스테라 빵 위에 발라서 저만의 케이크를 만들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는데 딱 하필 그때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반찬거리를 챙겨서 모처럼 방문을 해주신 것이었고 제가 그날이 생일이었으며 혼자서 축하하고 있던 상황임을 아신 외할머니께선 그 자리에서 오열하셨어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하셨죠. 이상했어요. 때리는 아빠도 화를 내는 엄마도 제가 돌봐야 하는 여동생도 집에 없는 상황이 저는 평온했는데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엽다고 하셨던 외할머니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네요. 외할머니께선 그날을 계기로 결단을 내리셨고 엄마에게 이혼을 강력히 종용하셨어요. 아빠란 인간이 이혼을 계속 안 해줬기 때문에 별 수 없었던 거였는데 외할머니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니까 엄마도 다시 힘을 내서 이혼에 사력을 다하셨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성립을 위해서 오래 살았던 그 집은 아빠의 몫이 되어버렸고 그 외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나와서 외갓집 근처의 동네에서 살게 됐어요. 당연히 전학도 갔고요. 새로운 환경이었으니 이때부터 저는 밝은 척을 꾸며낼 용기가 생겼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우울함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 학교의 친구들에게 평범하고 평탄한 집에서 살아온 척, 밝고 당당한 성격인 척 연기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 제 안의 그늘이 숨겨놓은 가정사가 들통날까봐 그런 주제는 아예 피했고요.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나서 같은 학교에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뇌에 손상을 입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도 없었죠. 저는 나도 동생이 있는데 천방지축이라서 자주 싸운다는 식으로 제 여동생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알렸었네요. 비겁하고 구차한 거짓투성이었어요.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요. 외할머니께서 주로 여동생을 신경 써주셨고 덕분에 저는 수험생으로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외삼촌이 귀에 딱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어디 한번 죽어랍시고 해보자.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아빠를 떠올렸어요. 이혼해 줄 테니까 집 내놓고 애들 데리고 꺼지라고 엄마한테 비웃음을 날렸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면 자연스럽게 전의가 불타올라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답니다. 그 집을 벗어나고 아빠한테서 멀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제 과거가 잘 보였거든요. 아빠라는 인간 때문에 얼마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았어야만 했는지 그 억울함이 뒤늦게 밀려왔거든요. 아빠가 무서워서 오줌을 지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해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그래서 복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멋진 어른이 돼서 아빠에게 갚아주겠노라 다짐했죠. 엄마도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여동생도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수험생으로 열의를 태우는 동안 엄마는 이모랑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외가는 첫째가 외삼촌, 둘째가 엄마, 셋째가 이모 이렇게 3남매였는데요. 이모는 원래 결혼하기로 약속했었고 양가 인사까지 다 마친 남자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대요. 그 남자의 부모라고 봤던 사람들도 진짜 부모는 아니었고 같은 사기꾼 한패였다네요. 그 남자가 만나고 있었던 다른 여자한테서 듣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이모는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죠. 그 남자에게 돈도 많이 바쳤었다고 했거든요.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칩거 생활까지 하면서 오래 방황하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모부를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이모부는 당시에 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본가가 시골 깡촌이라서 혼자 자취하면서 일을 다니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다고 말하던 순박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모는 다시 사랑을 결심하셨고 그렇게 이모부랑 결혼까지 하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설마 그 이모부가 그 이후로 탄탄대로를 달릴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희 부모님이 끝내 이혼을 하셨을 때 이모부는 공기업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모부가 안정적으로 적응을 하신 덕분에 이모가 저희 엄마랑 장사를 해볼 생각을 하실 수 있었죠. 내가 어리석게 살아온 탓에 내 자식들이 받아야 했던 고통, 그 죗값을 치르기 전에 내가 내 자식들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보여야겠어. 엄마는 각오를 다지신 상태였고 엄마가 지난 세월 힘들어하시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셨던 이모는 이제 가까이 살게 됐으니 기회를 삼아서 같이 장사를 하자며 제안을 하신 거였죠. 장사는 순항이었고 저는 제가 꿈에나 그릴 수 있었던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턱걸이 합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극적이었고 더욱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외삼촌이 동네에 대학 합격 현수막도 걸어주셨고 제 첫 등록금도 내주셨어요. 당시엔 민망하기만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가족이란 울타리의 따스함을 인생 처음으로 그때 느껴봤던 것 같네요. 다들 저를 너무 축하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몰랐죠. 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 안에는 여동생 몫까지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한눈 팔지 않고 성적 관리에 매진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와 이모의 가게는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쯤 되면 아빠라는 작자 엄청 땅을 치고 후회하겠는데? 자기를 벗어난 처자식들이 완전히 날개 달고 성공하고 있으니 알게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실까?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날아든 아빠의 소식에 저는 멍해지고 말았어요. 아빠가 병원에 계시는데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랑 제가 오랜 침묵을 지키며 생각에 빠져들었죠.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욕이라도 실컷 해주는 게 나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도 엄마나 저나 심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그놈의 술을 못 버려서 간이 망가지셨던 건데요. 간이 무너지자 다른 장기들도 따라서 무너졌고 친가 식구들에 의하면 한 차례 억울한 의료사고도 겪은 탓에 아빠의 몸은 손쓸도리가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냐고 묻긴 어렵겠어요.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저는 엄마와 함께 아빠를 찾아갔고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그러실 만도 했죠. 왜냐하면 병상의 아빠는 너무 참혹하리만치 볼품없게 야위어 있었고 안색도 아주 안 좋았으니까요. 엄마가 차마 고개도 똑바로 못 드시고 말도 못 하시길래 제가 먼저 입을 뗐던 거예요. 그런 저를 빤히 보시던 아빠가 희미하게 웃으셨죠. 너는 잘 지냈나 보구나. 대학도 잘 가고 장사도 잘 되고 아주 잘들 살았네. 아빠, 우리한테 무슨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저랑 엄마는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제가 쓰고 살아온 걱정 없고 마냥 해맑은 사람이란 가면은 아빠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벗겨졌어요. 저는 감정을 바로 주체하지 못한 채로 손까지 덜덜 떨면서 아빠한테 따졌죠. 그런데 아빠가 놀랍게도 힘 빠진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으며 살았었다. 잘못 살았었다. 제 옆에서 엄마가 깜짝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으시면서 아빠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이토록 쉽게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지난 세월 아빠 때문에 꽂힌 비수가 아직도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지만 그 위로 날아든 사과에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어졌죠. 그 사과를 받아주면 저희 모녀의 지난 괴로움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될까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를 외면해버렸어요. 제가 먼저 자리를 떴고 엄마는 아빠와 따로 오랜 대화를 나누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는 저의 물음에 엄마는 그냥이라고 답하셨지만 분명히 깊은 대화가 있었을 테죠. 아빠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산을 저희 모녀에게 남기셨습니다. 저희에겐 아빠가 이혼하면서 가져가셨던 집뿐만 아니라 다른 돈도 생겼어요. 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다 저희에게로 넘어왔거든요. 친가 식구들이 설마 돈을 다 줄 것이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기에 어리둥절했었네요. 저에게 할머니는 원망의 대상이었는데 다 늙어서 쇠약하신 모습으로 가끔 얼굴이나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딱 한 장 남기셨어요. 여동생 앞으로요. 그걸 여동생은 닳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있는 가족사였기에 저는 이걸 꺼내 보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한 원초적인 불신도 강했기에 시댁이니 친정이니 하는 주제도 껄끄러웠고요. 제가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캥기니까 아예 남의 가정사도 듣고 싶지 않아졌던 것이겠죠. 설마 이런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될 줄이야 저도 놀라울 따름이었죠. 상대는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요. 직장 동료가 자기 지인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지인이랑은 안 맞아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 지인의 친구랑 제가 눈이 맞았어요. 남녀관계란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고 한 번도 저한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서도 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주는 남자친구한테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이면 다 따라줬어요. 전 사실 잘난 남자가 필요 없었어요. 못난 남자가 좋다는 건 아니었고 굳이 잘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던 거였는데요. 남자친구가 객관적인 조건은 빼어나지 않았으나 저를 잘 맞춰줬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애교가 많다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욱하는 성질도 없었고 체질상 술도 잘 못 마셨죠. 남들이 들으면 황당하다고 할진 모르겠으나 저는 남자친구가 담배 연기 맡고선 콜록거리는 모습에 결혼하고 싶어진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도 이 진짜 이유를 밝힌 적 없었지만 사실은 담배 연기에 질색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싶어진 거였어요. 사계절을 같이 나봤는데 어느 계절에 만나도 남자친구는 저한테 짜증 한 번 안 내고 늘 헌신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청혼했어요. 나 내년에 연봉 협상 끝내주게 잘해낼 거야.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거고 나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잘해. 오빠가 어딜 가나 자랑하고 싶은 아내가 돼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제가 장난기 하나 없이 그러는 모습에 저의 진심을 알아챈 남자친구가 제 청혼을 받아주었죠. 저랑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매번 데이트 때마다 안달을 낸 쪽도, 늘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을 한 것도 남자친구 쪽이었어요. 제가 먼저 진심 어린 감정을 딱 한 번 표현했던 게 바로 청혼이었죠. 남자친구는 제가 영영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면서 놀랍고 감동이라 그랬어요. 제가 워낙 집안 이야기도 안 하고 깊은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일 얘기, 연예인 얘기만 하니까 자기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을 했었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라 그랬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먼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저를 댁으로 초대해 주셨거든요. 남자친구는 전형적인 평범한 가정의 표본에서 자라왔더라고요. 깊은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이기론 그랬어요.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재직하신, 무뚝뚝하시지만 가정에 충실하신 부친, 집안 살림하며 내조에 충실해 오신 모친, 알만한 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연년생 누나, 오래됐지만 위치가 좋은 아파트에서 15년째 살고 있다는 배경까지 너무 이상적인 평화로운 집안처럼 보여서 제 기분이 이상했어요. 질투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간단히 일하시면서 지낸다고 그런 정도로만 저는 제 부모님을 묻는 질문에 답했어요. 왠지 눈치로 보건대 양친께서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 재직하고 있는 직장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밝아지셨죠. 제가 명문대 출신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아주 높이 사셨어요. 우리 아들은 워낙 성격이 무르고 착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얌을 딱 찌고 똑 부러지는 아가씨를 데려오다니 이런 찰떡궁합을 봤나. 어머님께서도 제 직장 얘기를 듣고는 무척 즐거워하셨죠. 남자친구가 좋은 말로는 착하고 나쁜 말로는 호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어머님께서도 알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으로 다시 두 분을 뵌 자리가 상견례장이었답니다. 원래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식사 한 끼 다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상견례장으로 의미가 커져버렸어요. 온갖 풍랑을 다 헤쳐온 분이 저희 엄마이신데 절대 그런 자리에서 얕잡아 보이실 분이 아니었죠. 수수한 인상을 하고 계시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단 넘치고 묘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저희 엄마 앞에서 남자친구의 양친께서는 별다른 말씀조차 못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가 작년부터 쉬고 있고요. 지금은 건물 관리 일이나 하면서 제 시간 쓰고 있네요. 행여나 저희 측에서 애들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적게 할까봐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딸애 결혼시키려고 저도 엄마로서 방비는 많이 해놨답니다. 저희 엄마가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부연 설명을 끼얹진 않았어요. 남자친구 쪽도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얼떨결에 성사된 자리였으므로 자세한 것들은 추후 이야기 나누고 조율하자는 것으로 자리는 마무리되었고요. 그런데 이틀 뒤 남자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저기 그런데 어머니께서 일하신다는 건물 있잖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이런 걸 물어오는 거예요. 왠지 저의 촉이 남자친구가 자기 의사로 물어오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었지만 굳이 이걸 지적하진 않았네요. 아, 우리 엄마? 건물은 문정동에 있는데 왜? 그냥 관리하면서 지내셔. 나도 자세한 건 사실 잘 몰라. 그래? 알겠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남자친구가 해맑게 대답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였죠.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안절부절 당황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기 혹시 내일 시간 돼? 엄마가 너 좀 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시는데? 시간은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괜찮아. 그러면 그때 보는 걸로 하자. 엄마가 너한테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 남자친구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궁금했지만 당장 내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더 캐묻지 않고 참았죠. 식당에서 뵐 줄 알았는데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소에 나가보니까 어머니께선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두리번거리면서 남자친구를 찾으니까 그런 저를 비웃으셨죠.
우리 아들은 내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아는 효자라서 여기에 나올 수 없었던 거니까 아가씨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밥까지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카페에서 보자고 한 건데 괜찮죠? 아, 네, 그럼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왜 보자고 하셨어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본론부터 말할게요. 나 이 결혼 시킬 수 없어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왠지 어머님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봤을 때부터 짐작은 했지만 진짜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 나왔어요. 당황스러워서 그랬죠. 웃어? 지금 내 말에 웃은 거예요? 이 아가씨가 내 말을 장난으로 들었나? 내 아들하고 당장 헤어져요. 워낙 착하고 여린 아이라 아가씨한테 먼저 헤어지자는 말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헤어지자고 단호하게 끊어내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유나 듣고 싶네요. 이런 상황에선 이유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하는 뻔세 한번 시건방지기는. 억센이라는 자기 모친 따라서 딸도 성격이 그렇게 됐나 보죠? 내가 작정하고 그러려던 건 아니었고 결혼할 사돈댁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배경을 모른 채로 결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조사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다니요? 혹시 그 건물 알아내신 거예요? 엄마가 일하신다는? 바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가씨도 속으로 찔렸나 보죠? 모친이 계신다는 그 건물,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건물 이름 들었던 게 생각나서요. 어디에 있는지 동네를 알고 나니까 찾기 쉽더만. 직접 가봤더니 난 또 건물 사무일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청소? 청소! 빗자루 들고 건물 앞에서 바닥 쓸고 있는 사람 보고서도 내가 진짜 설마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보니까 건물 안에서 유리 닦고 있더라고요. 건물 안에 화장실도 오가면서 거기도 닦고 있는 모양이던데 옷은 해진 옷 입고 억척스레 청소하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일났다 싶었네. 이 결혼 차마 내가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 세상에나 어머님께서 하필이면 저희 엄마가 건물 청소를 솔선수범하고 계실 때 목격했었나 봐요. 음침하게 그곳까지 찾아가서 훔쳐본 어머님께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어떤 일 하시는지 같은 걸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며 숨겼던 것을 사과드려야 하는지 순간 헷갈리더군요. 제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디 오늘 한 번에 알아듣길 바랄게요. 아가씨 자체로는 참 훌륭하고 멋진 여자 같아요. 네, 그건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이라는 건 집안끼리 하는 거라서요. 아가씨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은 급이란 게 안 맞아요. 쓰레기 냄새 풍기면서 청소하는 홀어머니를 둔 여자랑은 내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다고. 뭐라고요? 쓰레기 냄새? 저기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저희 엄마께서 건물 청소일 하니까 급이 안 맞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세요? 노동에는 귀천이 없는데요. 귀천이 없다니 그딴 순진한 소리를 어디서 하는 거야? 이보세요. 내 아들은 그쪽보다 더 잘난 집안의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남자라 이거예요. 연애만 하면 모를까 결혼이라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결혼시켜봐. 그럼 내가 과연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난 내가 못 그럴 것 같거든요. 더 괜찮은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수 있었는데 하자도 없는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건물 청소부 장모를 둬야 하나. 이 생각으로 내가 밤잠 설질 게 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 캥기는 게 있을 땐 안 해야 맞는 거거든요. 하여간 내 아들하고 헤어져요. 결혼? 웃기지도 말라지.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일가를 터뜨리신 후 먼저 자리를 뜨셨어요. 남겨진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혼자 헛웃음만 흘렸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보낸 카톡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나보고 오빠랑 헤어지라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난 오빠만 나 좋다 그러면 기꺼이 가시밭길 걸어볼까 해. 내가 다 감수하고 오빠랑 결혼할 생각 있어. 뭐? 글쎄... 나는 여전히 네가 너무 좋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솔직히 엄마 때문에 걸린다. 엄마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 결혼 안 된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할 거라고 막 어제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셔서 우리 엄마가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인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 그런 엄마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내 마음은 너한테 있는데 눈에는 엄마 모습이 보여.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남자친구가 징징거렸습니다. 바로 우는 소리부터 하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이런 면모가 참 귀여우면서도 짜증이 났었어요. 나약하고 선택이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걸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젠 거기다가 마마보이라는 것까지 추가해야 한다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물어봤죠. 오빠, 자꾸 울려고 하지만 말고 정신 차리고 지금 똑바로 생각하고 대답해. 나야 아니면 어머님이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아니 내가 어떻게 한 사람만 고를 수가 있어. 난 그런 잔인함이 없어. 그딴 소리 좀 제발 그만해. 그래서 어머님 반대 이겨내고 나랑 결혼할 자신 있어 없어? 난 그런 거 못해. 난 우리 엄마 못 이겨. 우리가 결혼하려면 네가 우리 엄마 설득하고 이겨줘야 돼. 난 엄마 반대 이겨낼 자신 같은 게 없어. 그래놓고선 저를 사랑한다면서 질질 짜더군요. 이딴 놈이랑 연애도 아니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제 지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랑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말 맞다나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응 내가 미안해 라는 카톡만 엄청 보내오더군요. 그것마저도 마마보이처럼 보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남자친구랑 파혼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 계획에 이견이 있어서 크게 틀어졌다고 일부러 다른 핑계를 댄대요. 그리고 이틀 뒤 전 남자친구한테서 저희가 가려고 예약해뒀던 식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이 왔어요. 참나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해서 한숨이 나왔네요. 알아서 취소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봐. 아니 오빠는 집에서 어머님이 다 해주고 오냐 오냐 해서 자립심 따위는 하나도 없이 자랐나 봐. 어머님이 잘못하셨네. 뭐라고?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와, 자기 엄마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싫나 보네. 오빠가 발끈하는 거 처음 본다. 그런데 그쪽 엄마가 우리 엄마 먼저 욕했던 거 알아? 쓰레기 냄새 풍긴다나 그런 말 써가면서. 그건 사실이잖아. 건물 청소 일이나 구질구질하게 하시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야, 구질구질이라니. 말 가려서 해. 그리고 그 건물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가 그 건물주라고 이 바보야. 제가 통쾌하게 한 방 날려버렸고 전 남자친구는 그대로 말을 잃더니 정신 차리자마자 저한테 사과를 해댔어요. 다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죠. 반신반의했는지 그 다음날 저희 엄마의 건물에 출몰했었다는군요. 저희 엄마 성함 대면서 여기 건물주 맞냐고 입주자분께 막 물었대요. 그 입주자분은 맞다고 대답했고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고 그 모친이고 간에 아주 저한테 석고대죄를 해대는데 이미 떠나간 버스인데 어떻게 잡겠어요? 불가능했죠. 그 건물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4년 만에 엄마가 사들이신 거예요. 사들이고 나서 건물의 가치는 확 올랐고요. 설마 그 건물로 하여금 사람을 가려내게 될 줄은 몰랐었지만요. 저는 결국 그 전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지 않았고 대신 연애 감정이 훅 떨어져서 계속 혼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인연을 만나서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결혼 진행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사연까지 적어봤네요.